현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나타나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안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다가 또 단기적으로는 이번 증시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변수입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회 통과 후에 시행된다면 무엇이 바뀌는지 또 증여 또는 상속 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절차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그 벤츠 전기차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벤츠사가 공개했다고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측이 이제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사 전기차 8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지나서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 공개이긴 합니다. 네. 당초 벤츠는 이제 영업 기밀이라든지 내부 방침에 따라서 제조사 공개를 못한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결국 떠밀리듯 지금 공개를 하게 된 셈인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화재가 난 차종이 EQE 350 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이 EQE 350 시리즈와 함께 EQE 500, EQE 53 모델 등 총 5개 차종에 중국 페러시스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페러시스 배터리는 화재가 난 차종에 탑재됐던 배터리가 되겠고요. 네. 이 중국 페러시스라는 이 회사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출하량 기준 세계 10위 정도의 배터리 제조사인데 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대에 불과한 중소형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됐던 건 이 벤츠 EQE 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 상당수가 대부분은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죠. 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네. 그런데 모델에 따라서 이 페러시스 배터리와 CATL 배터리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벤츠코리아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당국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 벤츠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또 국토부가 권고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파르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차량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수용을 해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네.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약 국내에만 3,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화재가 난 전기차에 대한 지금 감식 결과,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배상 책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제조사인 벤츠사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책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관리인이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배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오늘도 열렸다면서요? 네, 어제는 정부 합동 긴급회의가 열렸고 오늘은 이제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자동차 업계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배터리 제조사라든지 이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가 하나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배터리 과충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만 제한하자, 이런 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이런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는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또 하나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방안들 모두 다 지금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리고 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터리 실명제 같은 경우는 의무화를 할 경우에는 이게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 네, 이런 네. 현실적인 걸림돌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이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기획 조사에 돌입했다고요? 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또 거래량이 증가를 하자 정부는 이런 가격 상승 이면에 투기 수요가 있다고 보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건데요. 서울 강남 3구 또 서울 지역에서도 거래가 아주 활발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들이 첫 조사 대상이 되고요. 네. 향후에는 분당이라든지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상 거래는 시장 교란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담합해서 시세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한 건 없는지, 네. 또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서 계약한 뒤에 나중에 차액을 반환해서 집값을 띄우는, 이런 업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약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5개 현장 점검만이 운영이 되고요. 조사는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현장 점검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서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네. 점검 대상은 일단 올해 주택 거래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허위 거래 신고 같은 이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고요. 네. 국토부는 이런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또 별도로 실시할 신고 계획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고가 거래를 신고한 후에 혹은 이런 계약을 해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둔다라든지, 혹은 자기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데 어떻게 이 집을 샀는지, 이런 경우에는 편법 대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죠. 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이번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발표됐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죠. 네. 지금 24시간 안에 공격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중동 지역 매체들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이요, 배럴당 $80대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배럴당 80.0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네. 전 거래일 대비 4.2%가 상승을 한 겁니다. 런던 거래소에서도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2.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3%가 올랐습니다. 네. 지금 지난달 31일에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했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고 네. 이란이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전세가 긴장 상태로 치달았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 거래를 보면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달러대로 올라선 건데 만약에 실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다시 이란이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물류의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이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서 9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어제 기준입니다. 메가와트당 42.86유로까지 뛰었습니다. 연중 최고치고요.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급등한 수준입니다. 네. 오르는 추세를 보면 천연가스 가격의 오름세가 더 가팔라요. 천연가스 가격의 이런 급등은 좀 배경이 다른데 소강 상태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다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세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 쿠르스크주 수드라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이 그 우렝고이 가스관의 마지막 계측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렝고이 가스관을 거쳐서 시베리아에 생산된 천연가스가 슬로바키아라든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출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스관을 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스스로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되든 이 공급이 막히게 되면은 그렇죠.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천연가스 공급망이 다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이에 따른 경제 타격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도 국제정세 위기로 가격이 급등한다면 물가 관리에도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재부 같은 곳에서도 하반기 경제 변수로 이런 중동 전쟁 위기를 꼽았지 않습니까? 지금 변수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미국 실업률 상승 여파로 폭락했던 증시가 회복세인 가운데 이 경기 침체를 말하는 리세션, 즉 아래 공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금융시장의 불씨로 남아있는 위험 신호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고요.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기가 조금 좀 무색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요. 출연자분들 모시게 되면.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는 저희도 자문사니까 그 고객들 자산을 저희가 이제 자문해드리는 회사니까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죠. 언제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예,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가 가장 심했고요. 그때는 뭐 무슨 그 제 스마트폰이 온 열기 계속 떨리면서 뜨끈뜨끈해지니까 그만큼 전화를 많이 받았죠. 그때 정말 주식시장이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그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락폭이 그냥 계속 더 커지기만 하지 줄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 하루 12% 빠졌잖아요. 그렇게 양쪽에서 다 터지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대폭락 이전 수준으로까지 오늘 니케이 지수 회복했다고 하던데요. 정말 일주일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또 시장이 바뀌나 싶기도 하고, 네, 금융시장에 한 30년 가까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31년 차입니다. 네. 언제 가장 그 공포스러운 때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9.11 테러 때. 9.11 테러. 예, 그때는 두 종목인가 빼고 다 하한가였죠. 네. 다른 나라 증시는 휴장하는데 우리만 그때 열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로 네. 기억하는데요. 이제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도 공격받았지만 그때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뉴스가 네. 펜타곤 공격이라든가 펜실바니아 그 들판에 또 비행기 추가 추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테러가 네. 계속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가 예. 금융시장을 엄습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 이번도 사실 그때하고 이번에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는 왜 빠지는지를 모르니까 되게 답답했던. 처음에 정말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예. 드셨어요? 그날 내내? 네, 이제 네. 미국장이 금요일 날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빠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이렇게까지 그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 공포가 막 단어가 확산되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맞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진정됐다고 보는데 네.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잠깐 진정된 거라서 네. 또 다시 폭발할 수도 있죠. 일단 저는 가장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가 예, 지지율, 대선. 네. 예, 신기하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난주 카말라 후보가 그 이제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네. 역전에 성공한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안정됐다라는 느낌들 받으신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유세 중에 귀에 총 맞고 네. 다음 또 바이든 대통령 사임하고 할 때부터 네. 사실 2주 내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렇게 2주 내내 빠지다가 막상 지금 지지율 기준으로 해서 카말라 후보가 역전하니까 네. 장이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예. 금융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던 차에 네. 운 나쁘게 여러 일들, 세 가지 일이 터진 거죠. 네. 워렌 버핏의 애플 매도는 정말 충격이었고요. 네. 거기다 고일량이 예상- 거의 뭐 반 정도 팔았다는 소문이 그렇죠. 돌았잖아요. 775억 달러를 팔았으니까 네, 우리 네. 돈으로 한 100조 가까운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네. 귀신같이 팔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일본의 예상 못한 금리 인상,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들, 특히 실업률이 급등한 거,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이제 원래 안 그래도 불안하던 것에다가 자꾸 추가적인 충격을 주면서 연쇄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으로 매매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네, 네. 저희들끼리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 네. 그래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상당히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관측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 얘기 조금 더 이따가 나눠보고요.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제가 대선전도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인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불황이 왔다 그러면 이건 사실 금리 인하해봐야 당장은 효과가 없거든요. 네. 네. 이미 불황이 시작된 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사후 약방문이니까 이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는 불황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뭐가 호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네. 매주 수요일 밤에 네. 우리는 이제 잠 못 자는 거죠.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예, 거죠. 그렇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13,000건이나 줄어든 덕분에 장의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네. 일단 설명하는 이야기는 허리케인의 텍사스 상륙한 것 때문에 잠깐 실업자가 늘었다가 네. 네.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다라는 낙관적인 시각들이 부각되면서 일단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광복절날 아침이라서 그러니까 전날이 예. 그렇고 광복절 아침 우리는 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사실 이게 대비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더 불안하죠 조금. 예, 그래서 오늘도 장이 좀 사실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휴일 앞두고 또 좀 팔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됐죠? 아니요, 상승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중간중간에 네. 예, 특히 코스닥 시장이 되게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들은 코스닥 시장이 많이 모여 있는데 네. 코스닥 시장도 장중의 변동성이 되게 크고 또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지만 그건 마이너스 10%에 비해 안정인 거지 네. 그 전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하고 비교하면 아직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지난주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정말 과장됐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을 거란 우려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국 실업률이 3.5였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68년 이후 최저치였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실업률이 최저 수준에 있다가 지금 4.3. 아, 네. 사실 높지는 않아요. 4.3이면 거의 미국의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게 한 4.5% 전후라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네. 건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실업률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네. 이게 한번 방향을 정하면 계속 오르는 특성이 있다라는 그 과거의 패턴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샤메 법칙이라고 요새 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갑자기 법칙인데. 샤메 법칙은 또 뭐야 그러시는데 예, 그 설명 저도- 좀 해주세요. 네. 예, 2018년에 이제 나온 보고서에서 네. 나온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난 1년간의 최저 실업률 대비해서 0.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 뒤에 백발백중 불황이 왔다. 이런 경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최저 실업률보다 0.5% 포인트 높아지면 예, 그거는 이제 최근에 경기 나온 침체로 논문이고, 들어간다는 예, 거고. 최근에 네. 나온 논문이고 이제 네. 2018년 논문은 아. 그보다 더 간명한 형태인데요. 아, 그럼 그 클라우디아 샴 그 이코노미스트가 예, 그렇습니다. 한 거죠. 연준 FRB. 이코노미스트. 네, 예. 연준에.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또 뉴샴의 법칙은 여기다 이제 고용률까지 아, 집어넣고. 그래요? 아니, 저도 사실 논문 읽다가 지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제 난처한 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업계에서 잘 모르는 논문이고 저도 최근에야 읽게 된 논문인데 네. 너무 이제 이번에 유명해지니까 네. 그분조차도 이제 클라우디아 샴 교수도 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수정도 발표하고 네. 또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그 샤이주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새로운 논문을 또 쓰신 것도 전 읽었는데 네. 이래저래 보더라도 이제 이 경험 법칙이라는 게 징크스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게 네. 뭐냐면 이거 하면 백발백중 불황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괜히 불안해지고 이걸 또 네, 알고 네. 난 다음부터는 그게 정말 징크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일단 이게 실업률이 아직은 보름 더 남았습니다만 네. 8월달 실업률이 또 오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때가 또 안 그래도 카멀라 후보와 해리슨. 네. 예, 또 트럼프 후보의 또 TV 토론이 예정돼 있잖아요. 8월 말 9월 초로 아마 예정돼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일들까지 겹쳐져 있어서 금융시장이 아까도 우리 성경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비해 안정됐지 사실은 지금 거의 지뢰밭 걷는 기분인 거죠. 아, 네.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관심사예요. 일단 그 이제 경기 침체론이 대두되면서 다음 달에 좀 더 큰 폭의 인하를 해야 된다. 빅컷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봐야 될지를 시장 참여자들은 참 어렵거든요. 전문가들도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예, 있어서. 뭐 일단 저도 틀렸으니까. 전 할 거면 7월 말에 해라 쪽이었거든요. 네. 사실 금리를 인하할 거면 찜찜하면 조기에 인하했다가 경기 좋아지면 인상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금리 인하를 망설이냐 쪽이었고 네. 할 거면 7월에 하는 게 낫다 9월보다는 이제 그런 쪽 입장이었는데 일단 7월 말에 했으면 좋았을 걸 안 하고 넘어가서 금융시장이 대폭락한 다음에 또 회복됐으니 연준 입장에서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할 거면 7월 말에 했어야 되고 네. 이걸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신속한 중간에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2020년 코로나 때. 아, 그랬나요? 예, 그때 아. 그 코로나로 모이질 못했어요. 아. 그래서 긴급 회의 열어가지고 네. 다들 휴가지에 계시는 분들 뭐 그 중에 한 분은 어디 저 하와이에 계신 분도 계셨는데 야 이거 초고속 통신만 좋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급박하게 금리를 인하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사실 얼마든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내리고 싶은 상황이 왔는데 네.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명분을 좀 쌓아야 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26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서요. 예,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장님들이 중앙총재, 뭐 네. 재무장관, 뭐 네.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서 한 100 그 몇십 명 모인다고 하던데요. G20라고 하죠. 그 이제 네. 미국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지는 이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또 이게 모임이 부부 동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주변에 낚시 말고는 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산장에 모여서 네. 갑자기 이 추리 소설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고요한 산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토론만 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게 와이오밍주 뭐 네, 그 그렇습니다. 휴양지 잭슨홀이라면서요. 그 주변이 이제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오목한. 아. 그래서 이름이 홀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예, 그리고 있다고요. 거기가 네. 이제 왜 했냐면 옛날 얼마 전 돌아가셨던 그 미국의 볼커, 네. 폴 볼커 네, 그 네. 키 2m 아. 폴 볼커 의장님이 그렇게 송어 낚시를 좋아하셔서 네. 거기서 회의만 하면 참석하시는 바람에 정례 회의가 됐다라고 열리는 회의인데 이제 이 회의에서 연준이 이제 변명을 좀 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네. 이렇게 될 줄 우리도 잘 몰랐는데 신속하게 대응하겠고 금리 좀 많이 인하해 줄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0.5%. 좀 지금 완전히 체면이 어쨌든 상했으니까. 연준 인사들이 주요 통화 정책 그 어떤 변화를 알리는 때 잭슨홀 미팅 후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022년인가도 파월이 그때 매파적 발언해가지고 금융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지 그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말까지 해서 지난해 10월 우리 금리 6%까지 받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다 네. 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그게 보셔야 돼요. 며칠이라 그러셨죠? 예, 다다음 주 26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음 네. 주 월요일이군요. 네. 아니, 그때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다고요. 네, 그렇군요. 그 아까 그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일에 발표되나요? 그렇죠. 매주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네. 아침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날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도. CPI요. 예. 근데 이제 네. 이번에 소비자 물가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지표인 게 최근 미국 물가가 좀 되게 안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한 달 한 달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대한 충격은 이번엔 좀 크지 않을 텐데 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이렇게 중요한 통계로 이제 부각되는 시기가 왔네요. 네, 그래요. 그 이제 지난주 롤러코스터를 탄 증시의 그 원인을 뭐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일단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한몫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일본은행에서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또 BOJ 그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로 전 세계에 있었는지 얼만큼 청산됐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 알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 공식 통계는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은행들의 엔화 대출.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외국계 은행들 시티나 뭐 JP 모건 같은 네. 이런 거대한 은행들이 일본 동경 점포가 있잖아요. 그럼 동경 점포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자기 모국으로 송환하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냐면 불과 15조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조 원. 그리고 미국 달러로 보면 뭐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일본 은행들이 또 송금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 대략 이제 한 80조 엔 정도 다 합쳐서 네. 80조 엔 정도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 돈도 있으니까 네. 대략 100조 엔이라고 치더라도 네. 사실 1조 달러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달러에 대해서 140엔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만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돈 아니고 전 세계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 총 거래량이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거에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사고가 난 건 이쪽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엔화의 약세를 노린 베팅들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걸 네. 이제 저희들은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의 엔화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데 그건 90% 이상 털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건 얼마 전 JP 모건에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70% 청산됐다 아니다 이런 건 일종의 이제 일종 파생 상품 거래들을 가지고 네. 역으로 추산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대외 순자산 잔고가 2조 7천억 달러. 이거 크군요. 진짜 크죠. 그래서 네. 그 돈들 중에도 분명히 청산이 될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AI 뭐라 그러셨죠? 그 알고리즘. 네. 그게 이제 고빈도 맞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일이 이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은 2010년 플래시 클래시라는 사건인데요. 네. 그때 갑자기 장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2년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루 중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빠졌어요. 아니 근데 그날 장중에 1000포인트 빠지고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 저는 네. 그때 은행 딜링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왜 그런지를 이제 사후적으로 증권거래 그 선물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다 비슷한 걸 쓰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다 같이 매도한 다 거예요? 같이 매도를 다 하다가 이상한데 하고 누군가가 이제 매도한 걸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네, 또 그다음부터 네. 다시 또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초보 수준의 알고리즘 매매가 그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만 조심하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그 뒤에 싸게 살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품들이 네. 그때 이제 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켰었고 네. 사실은 2020년 코로나 때도 좀 그런 징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엔캐리 트레이드는 핑계고 네, 네. 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외화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일 생겼다. 그러고 일단 우리 전부 다 풋옵션 사자.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 돈 버는 포지션으로 갈아타자라는 네. 거래가 집중된 게 이번 사태의 또 중간 매개골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난카이 대곡 대지진 이슈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현실화되면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난카이 대지진을 우리가 이제 자꾸 떠올리는 이유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두 번 다 엔화 가치가 네. 급등했습니다. 80엔까지 갔던 것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외 순 포지션들이 네. 갑자기 이제 재해 보상 또는 재해 건축 과정에 필요한 돈들을 네. 마련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해외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 돈을 가져오는 수요, 보험사를 대비한 그러다 보니 풍수의 엔화 보험들 가치가, 가입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폭발하는. 그래서 일본은 지진 나서 나라가 큰일이 났는데 네. 엔화 가치까지 급등하니까 수출 안 되는 네.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게 95년, 2011년.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규모 지진 경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떨고 환율 있습니다. 변동성에 지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그렇죠. 또 거죠. 네, 아까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그 일부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만 공포로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는데 네. 일본에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시장 변동성이 또 한 번 커질까 봐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저 중동 위기 불안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지금 곳곳에 지뢰처럼 흩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막 떨어졌을 때 막 대거 사들여서 이게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다 예. 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동학개미 해가지고 이렇게 V자 곡선 처럼 튀어 올랐던 그런 장을 맞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지 시장에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아까 잠깐 비유했지만 지뢰밭이라서 솔직히 V자 반등은 저도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2,400포인트까지 빠질 때는 네. 사실 사볼만 했던 매력적인 가격이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저런 비슷한 일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금이라든가 네. 그리고 미국의 리츠. 네. 왜 이 미국 리츠가 요새 선호되는 자산이냐면 최근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급락하는데요? 한 주 사이에 0.3%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30년 만기 대출 금리가 그래서 지금 6.7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게 6.7이에요. 예, 얼마 전에 8%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 미국 시장 금리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최근에
금리가 급락 중이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요새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조금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또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자산 배분 전략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황금 비율이라고 보세요? 저희들끼리 네. 이제 이야기할 때는 국민연금 전략이 제일 좋은데 네. 전체 자산의 절반은 주식. 네. 예, 그게 왜냐하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는 오르니까요. 네. 나머지 50%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금. 금. 두 번째는 부동산, 네. 리츠 같은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채권 등 현금 자산을 투자를 네. 하는 전략이 가장 폭락장을 견디기도 좋고 더 나가서 올해 국민연금 잘 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주식시장 오르락가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대응도 가능한 상당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상속세 과세 절차도 좀 알아보고요. 이제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2024년 세법 개정안, 여기에 담긴 상속세법 개정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단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좀 먼저 일단 짚어주신다면요. 상속은 누군가 죽었을 때 사망한 사람이 보유한 재산하고 부채가 그의 가족이나 뭐 친족에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상속.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일어난 일을 상속이라고 하면 네. 반면에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이제 증여라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실 테고 궁금해하는 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상속세 과세 방법은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어려운 말 같은데 뭐냐면 죽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피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사망인데.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합쳐서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유산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산 전체에 부과한다고 해서 이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네. 받는 사람이 유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받은 유산만큼의 그렇죠. 얼마큼 취득한 유산만큼. 그러니까 네. 받는 사람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지 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그렇죠. 당연하죠. 없는 거죠. 네. 이게 증여는 그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네. 증여 같은 경우는 수증자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분산이 되면 당연히 금액이 작아질 거고 네. 그럼 전체 금액은 크더라도 각자 받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네. 이런 분산 효과를 통해서 이제 증여세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만약에 이제 증여를 하고 싶은데 한 사람한테 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 이렇게 나눠주면 그렇죠. 세율 기간이 낮아져서 증여세를 한 좀 사람한테 덜 낼수 5억을 있다. 주는 것보다 네. 서너 명한테 나눠주는 게 세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번에 상속세 개정에서 논의됐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논의는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 이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준은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국내 거주자인 같은 경우는 네.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산을 합니다. 아, 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자산만 합쳐서 이제 재산 상속세를 내게끔 되는데 네. 거주자 기준은 이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이제 거주자라고 본다면 되고요. 네. 만약에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망을 하게 되면 그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합쳐서 이제 시가로 현재 시가로 평가한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본래의 상속 재산, 이제 피상속인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그러니까 6개월은 넘어야 그렇죠, 6개월 넘게 정도. 살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얼마 갖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뭐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 부모님들은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잘 공개를 잘 안 하시잖아요. 예. 그 이유를 봤더니 네.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고 많으시면? 꼼꼼하게 잘 정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재산 가치 평가도 안 해보고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유언서를 쓰게 되면 유언서에 그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좀 편한데 네. 한국 분들이 대부분 유언서도 잘 안 쓰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재산이나 어떤 부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이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이제 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망 신고할 때. 네.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 거래 내역, 그러니까 은행 잔고나 대출, 보험, 주식 같은 게 있으면 그 내역하고요. 네. 이제 국민연금 가입 여부, 네. 그 뭐 국세나 지방세에 뭐 체납됐거나 고지됐던 내용, 네. 또 자동차 소유 정보, 뭐 토지 소유 내용 등 이제 19개 관련된 정보들을 해당 기간에 일일이 가지 않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이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 네. 이게 이제 뭐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제 전국 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네. 그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셨다 하면은 이달 말일인 8월 31일부터 1년 이내 1년 내, 예, 예. 내년 8월 30일까지 예. 그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험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보험 내역 같은 네, 거요. 네. 근데 보험금도 그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까? 원래 민법상에서는 자기 본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만 본래의 상속 재산으로 포함하고 해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네. 이 보험은 이제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 사망보험 같으면 누군가 죽었을 때 이 돈을 누구한테 줘라 해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약 관계로 넘겨봤는데 네. 따져보면 이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주는 관계가 그대로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망하신 분이 보험료를 납입했고 네. 살아계신 분이 보험금을 수령한다. 네. 이거는 사망자가 살아있는 분한테 주는 게 분명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데 본래의 상속 재산은 아니고 이거를 간주 상속 재산,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네. 보험금이 대표적인 간주 상속 재산이고 네. 이거 말고도 간주 상속 재산이 또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사망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퇴직금. 이 부분은 사망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발생하니까 이제 그때 간주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던 신탁 재산. 네. 이것도 간주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계산에는 본래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 재산,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것들이 간주 상속 재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망하셨는데 네.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이 사라졌는데 이걸 소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이때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망 전에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이 인출한 금액을 크게 한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네. 예금, 뭐 현금, 유가증권 같은 덩어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한 권리를 처분해서 얻은 게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재산 뭐 같은 것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이 세 덩어리가 있는데 네. 각각 재산 종류별로 이 세 가지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 사라졌는데 어디 썼는지 소명을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상속을 한 걸로 추정합니다. 부모님께서 어디에 쓰셨는지 자녀가 어떻게 그걸 소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돈이 사라졌는데 네. 국세청이 어디 썼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속인한테 이거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네. 소명이 못 되게 되면 네. 그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추정,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1년에 2억 원이면 또는 2년 내 5억. 2년 내 5억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그럼 뭐, 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관리비라든가 뭐라든가 뭐. 뭐라든가 쓰셨겠지 예. 하고 나머지는 소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이 뭐 의료비나 뭐 이렇게 쓰고 네. 가시는 것들은 네. 피상속인 명의에서 지출 내역들을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의료비 많이 드실 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자신의 돈으로 할 게 아니라 부모님 통장에서 빼서 써야 된다는 게 아마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추정상속 재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산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각 기준으로 2억, 5억입니다. 각각.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뭐 현금 1억, 뭐 부동산 처분한 돈 1억,
기타 재산 1억 해가지고 3억 원이면 2억은 넘지만 네. 재산 종류별로는 2억이 안 각각 넘잖아요. 1억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정 상속 재산이 포함 안 되지만 하나의 네. 재산, 뭐 현금만 2억 넘게 사라졌다. 근데 어디로 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소명의 책임이 상속인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되는 거에 대한 소명하는 거죠. 그 전체 금액이 어디 들어갔는지 소명을 해야 전체다. 되는. 예, 네. 예. 그러면 간주 상속 재산하고 지금 추정 상속 재산 외에 그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게 또 있습니까? 그 두 개 하고요. 사망일로부터 상속인한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5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들은 네. 다시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할 때 이미 증여세는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한 다음에 증여세 기납부한 것들은 상속세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셨는데 증여하신 지 10년 안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상속인한테 증여한 지 10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네. 증여세 낸 거는 상속세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례 비용은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죠. 그렇죠. 보통은 네. 장례에 직접 된 소유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1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네. 또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 있잖아요. 아. 그것도 빼주고 네. 또 부채가 있으면 채무도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다 빼줍니다. 정리를 해보면 본래의 상속재산에다가 간주 네.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사전 네. 증여한 재산은 더하고 장례비, 공과금, 부채 같은 것들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도 빼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속에 있어서 그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공제는 크게 보면은 기본 공제랑 네. 그다음에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네, 네. 기본 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재산이 네. 2억 원 공제해 주고요. 2억 미만의 상속이면 상속세 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죠. 네. 또 가족이 있잖아요. 유가족들 상속인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로자라고 해서 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네. 1인당 5천만 원은 공제해 줍니다. 그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좀 육아비나 양육비가 좀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를 곱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기대연명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네. 남은 기간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아. 이건 뭐 저거 공제는 되게 많은데 이거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일괄공제는 뭐냐면 기본공제 2억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 연로자, 뭐 미성년자 이런 거 공제를 합쳐서 총합금액이 5억 원이 안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안 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신청하면 네. 5억 원을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이제 일괄공제 대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기본공제랑 인적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네. 일괄공제를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한다고 5억을.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1인당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자녀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는데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늘려낸다는 안이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만 있으면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거죠. 네. 거기다 기본 공제까지 2억 따면 7억 원이 공제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 있으면 좀 추가로 더 공제되는 네,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일괄 공제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5억이 되니까. 5억하고 2억 하면 2억 7억 정도 되니까 네. 자녀가 2명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또 12억 원 공제되니까 네. 웬만한 중산층들은 상속세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대로 만약에 네, 통과가 네, 네. 된다라고 그쵸, 할게요. 예. 네. 아까 그 배우자 공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을 공제해 줍니다. 네. 그럼 누구는 5억 받고 누구는 30억 받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5억 원은 해주고요. 네. 근데 두 번째 따져봐야 될 거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하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가 1 가져갈 때 배우자가 1.5를 1.5, 가져가요. 네. 자녀가 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1대 1대 1.5 되면 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35억을 남겨냈으면 네. 3.5분의 1.5 하면 한 15억 정도가 네. 상속 지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하고 금액을 받으면 실제 15억을 이상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15억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네, 적은 쪽으로. 그거보다 네. 작게 정해받으면은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뭐 3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30억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네. 뭐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상속세율도 이번에 좀 바뀌는 거죠. 원래 구간에서. 그렇죠. 네. 상속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공제를 내는데 이번에 바뀌는 안에 올라가 있는 건 뭐냐면 최고세율이 50%가 아니고 40%로 낮춰집니다. 네. 부유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10%는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1억 이하인 경우에 원래 10% 이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2억 이하가 10%로 바뀌는 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작은 쪽에도 손대고 위쪽도 약간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도 또 있을까요?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 평가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평가 계산 20% 지금 현재 가산해 가지고 네. 상속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도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0%였는데 20% 할증이 되면은 60%까지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 맞습니다. 네, 네. 40%로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평가액도 줄어들고 세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